행정법에 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계륵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가 SK텔레콤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이번에 AI를 뭐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인가 하여튼 뭔가 뭐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수용사 침해 보상에 대해서 비교적 설명이 그나마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좀 더해서 수용사 침해 보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좀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뭐 그런 개념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독일의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 말 그대로 수용과 유사한 침해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손실보상에 준해서 보상해주자. 이게 이제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이고, 수용 유사 침해 보상론은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고 그 효과가 수용과 유사한 즉 공용 침해 상태가 발생했을 때 즉 특별희생이 또 인정되고 그럴 때 손실보상을 해주자라는 이제 독일의 이론인데 거기 뭐 특징하면 뭐 좀 이따 같이 읽어보고 이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이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밑에 이제 배경도 있지만 잠깐 배경도 보실게요. 이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이 원래는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적으로 희생보상 청구 제도가 있죠. 독일의 프로이센 공국 때부터 독일 애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정신이 강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일부 구성원이 희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이 그 희생을 메꿔주자. 뭐 그런 이론, 그런 이념적 배경, 그게 이제 희생보상 청구 제도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다. 그래서 뭐 다쳤다, 뭐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사람과 또는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열심히 일해서 좀 도와주자. 그 사람의 모든 뭐 정신적, 육체적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돌봐주자. 이게 이제 독일의 프로이센. 독일은 아시다시피 현재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라가 여기저기 이제 주가 여기저기 독립된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 연방제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1800년도 때부터 프로이센 공국 때부터 있었던 이런 희생보상 청구 제도에 대해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희생보상 청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확대해가지고 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생명 신체를 버린 사람 말고도 뭐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도 보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사 침해 보상론의 가장 이념적인 배경은 독일의 이른바 희생보상 청구제도, 즉 국가를 위해서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자들, 나머지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이 그런 희생을 좋게 여기고 보상해주자, 돌봐주자 이런 독일의 희생보상 청구제도에서 확대돼가지고 나온 개념이 수용사 침해 보상론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은 원래 이 수용사 침해 보상론이 위치한 자리는 원래는 뭐였냐면 원래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게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을 하면 되는데 위법한 경우 즉 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결국 공용 침해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에도 특별희생이 발생하면 이때 보상해주자. 이게 이제 원래 초창기의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뭐 거기 그 배경에 그 3번에도 나와 있지만 뭐 그런 얘기 독일에서 뭐 발전해 나와 있는데 이게 추후에 독일 연방 민사법원에서 이런 독일의 수용사 침해 보상론과 관련해서 계속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보니까 야,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취지의 반성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점이죠. 결국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즉 뭐 법률 규정이 없어가지고 공영침해가 뭐 적법하든 위법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원상태를 회복하는 게 더 원하지 않겠니? 예를 들면 법에 근거 없이 뭐 수용이나 사용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원 상태로 회복돼가지고 원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냥 돈으로 메꾸는 거, 돈으로 그냥 때우는 게 이게 과연 마음에 들겠니? 그래서 이런 연방 민사법원의 기본적인 그 법률 규정 없이 즉 법의 규정 없이 뭐 토지 등의 수용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손실보상에 준해서 보상해 주자라는 이 초창기의 손실보상 이론인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 아니 제가 손실보상 이론 빼고 그래서 법률 규정 없이 뭐 토지 등이 수용됐을 때 그때도 손실보상에 준해서 보상해 주자라는 이 초창기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결국 연방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자갈 채취 사건에 의해서 깨지면서 법률 규정 없이 토지 등의 수용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위협한 거니까 원상태로 회복해주라. 원상회복이 더 좋은 거다. 원상회복이 결국 상대방의 원하는 더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주라라는 차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수용사침의 보상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인 판시를 내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성적선에서 이제 연방민사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결국 공용침해가 위협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손실보상을 해주는 이런 수용사침의 보상론 여기서는 적용시키지 말고 다만 어떤 경우냐면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지금 위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고의가실을 증명할 수 없는 즉 위법 무책한 영역 이럴 때는 지금 완전히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 보니 이럴 때는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정리하면 결국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초창기에는 쉽게 말하면 손실보상의 흠결을 메꾸는 대용품이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없어가지고 즉 모든 손실보상의 요건은 다 갖추었어요. 뭐 공인정 작용, 재산권에 대한 침해, 특별이상 발생 모든 요건은 다 충족됐는데 근거 법률이 없어가지고 그 공용 침해가 위협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때 손실보상을 해주자. 이게 초창기의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 즉 손실보상의 대용품으로 발명된 이론인데 이게 이제 희생보상 청구제도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독일의 초창기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독일 연방민사법원은 그러면은 이런 손실보상의 대용품으로 수용사침의 보상론을 활용하지 말고 다만 손해배상의 흠결, 즉 위법 무책, 즉 위법성은 인정이 되지만 고의과실이 증명 안 돼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위법 무책의 영역에 이거를 손해배상도 못 받고 손실보상 못 받으니까 이럴 때 손실보상에 준해서 보상해 주자. 즉 손해배상의 대용품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게 지금 현재의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이에요. 자, 정리하면 초창기의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손실보상의 대용품, 손실보상의 흠결 영역을 메꾸는 대용품으로 활용했다면 이게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깨진 다음에 결국 현재의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위법 무책, 즉 손해배상의 흠결, 손해배상의 대용품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수용사침의 보상론의 현재 주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의 경우에는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에 관한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수용사침 보상론은 독일의 논의일 뿐이지 우리 법제액을 채택할지 여부는 우리 관심 없다. 그런 취지고 우리나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의 도입을 전제로 이른바 보상규정 흠결치 유추 적용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현재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이 아니고 초창기의 수용사침의 보상론, 즉 손실보상의 대용품으로 활용했던 즉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깨지기 전 초창기의 수용사침의 보상론 요거를 도입하자 그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원래 이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첫째 독일의 희생보상 청구권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발전된 이론이다. 원래 모습은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초창기의 독일의 수용사침의 보상론은 이 공인정 작용에 의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했고 특별희생이 인정되지만 다만 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위법한 공인정 작용됐을 때 이럴 때 손실보상에 준해서 보상해주자. 즉 손실보상의 대용품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수입된 수용자 침해 보상론을 바탕으로 한 유추적용서는 이 초창기 수용자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자. 그런 취지의 이론이다. 원래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은 결국 연방헌법재판소 이른바 자갈치치 사건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서 원상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자갈치치 사건에서 깨지게 되면서 결국 연방민사법원은 수용자 침해 보상론 버리기 아까우니까 얘를 위법 무책, 즉 손해배상의 대용품, 즉 위법성도 인정이 되고 고의가실도 증명이 돼야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고의가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입증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손해배상 못 받잖아요. 이럴 때 손실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위법 무책,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뭐 기능적 하자 같은 영역들, 그 위법 무책한 영역들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 대신 손실보상으로 받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독일의 현재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이고, 나중에 공부 깊이 하신 분들 기능적 하자 문제 발생했을 때 현재 우리 판례는 민법 758조라든가 또는 국배법 5조에 따라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즉 국가배상 같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뭐 아무래도 국가배상, 손해배상 계열의 단점은 이른바 과실상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이 돼도 배상액이 깎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기능적 하자, 즉 뭐 소음, 진동, 악취, 배연 이런 기능적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어차피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이른바 과실상계가 없으니까 그냥 온전하게 피해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들, 뭐 박근성 교수님 같은 대표적인 분들은 이런 기능적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배법 5조나 민법 758조로 갈 것이 아니고 이때 바로 그냥 이른바 수용자 침해 보상론, 현재의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 이런 것들을 바로 준용해서 이런 위법 무책한 영역, 이런 기능적 하자 영역도 손해배상 대신에 손실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 과실상계 적용 없이 그냥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할 때 이런 현재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이 활용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현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을 우리 법제에 받아들이는 것은 변론으로 하자. 그 말은 잘 모르겠다. 그거 도입할지 말지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법원은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 잘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도입할지 말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유추적용설은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보상규정 흠결 시 다른 법률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입법적 흠결을 메꾸기 위한 그런 법원의 발버둥이지, 독일의 수용자 침해 보상론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자 침해 보상론에 대해서 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좀 더 정확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여기 보면 뭐 밑에 수용자 침해 보상론에 적용해가지고 뭐 적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 배상 청구를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수용자 침해 보상론 하자, 이게 이제 기능적 하자에서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면 대법원은 수용자 침해 보상론 채택에 대해서 뭐 언급 자체를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뭐 그런 한계 변화에 대해서 자갈치치 사건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초창기 수용자 침해 보상론, 그 다음에 현재 수용자 침해 보상론에 대해서 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설명이 좀 불친을 하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 뭐 이 과정이라든가 변화돼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수용자 침해 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시험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그렇다고 또 강의 때 또 말하기는 너무 또 짜치지만, 그렇지만 또 알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